오늘 이렇게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라도 학회를 진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개무량한데요. 하여튼 오늘 좋은 주제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선생님한테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발표는 이정현 유엔대학교 마카오에 있는 유엔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계시는 이정현 선생님께서 코로나19 시대 인간 매체와 기억, 미디어 고고학의 탐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오늘 토론은 강예원 선생님과 박진원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일단 먼저 20분 정도 이정현 선생님의 발표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정현입니다. 오랜만에 캠퍼스에 왔더니 매우 감회가 새롭고 이렇게라도 직접 얼굴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할 거는요. 코로나 시대의 인간 매체와 기억, 미디어 고고학적 탐색이라는 제목으로 작성이 되었는데요.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다양한 매체, 또 특히 제가 지금 약간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라 매체와 연결된 일상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조금 생각해 볼 점들이 많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또 매체사적인 관점에서 지금을 우리가 어떻게 기록해야 될지에 대한 탐구에서 시작한 탐색적인 연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차피 여기 다 한국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거는 아닐 것 같지만, 한국의 지난 1년간의 코로나사를 잠시 되돌아보면 몇 번의 그 대유행의 시기를 지나서 아직까지도 조금 진정되지 않은 국면으로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2월에 대구를 시작으로 첫 번째 집단 대유행이 있었고, 5월에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그 교회 집단 감염 또는 그 이후에 무슨 이태원 사건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조금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전 세계적인 코로나 흐름을 살펴봤을 때 한국이 조금 일찍 중국과 근접한 속도로 1월에 시작을 해서 2월에 팬데믹을 처음으로 대유행을 겪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 빠르게 그 처음에 대구에서 일어났던 집단 감염을 빠르게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방역 모범국이라는 담론이 형성되기도 했었고요. 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빨리 경제를 차단하지 않고 코로나를 감염자 수를 줄일 수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좀 높아지면서 세계적인 학회나 포럼 같은 데서 한국 정부에서 와서 여러 가지 사례를 발표하는 일들이 작년 이맘때쯤에 굉장히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한국이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모두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초기에 코로나를, 지금은 백신이지만 작년 이맘쯤부터 처음에 코로나에 대응했던 가장 보편적인 세계적인 방법은 인구 이동을 제한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한도 인구 통제를 했었고, 국경을 통제했었고, 거의 모든 나라가 국경을 통제하고 도시 간 이동을 자제하고 도시 내 이동을 자제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았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례적으로 어떤 도시도 봉쇄한 적이 없고 국경도 막은 적이 없고 웬만하면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하는 대신, 그렇게 저희가 상대적으로 이동성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보장을 받은 대신에 여러 가지 매체와 결합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즉 우리가 이동을 하려면, 일상생활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려면 매체와 끊임없이 결합하는 인간 매체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이 탐색적인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 메르스 때에 우리가 대응했던 방식을 기본으로 코로나의 여러 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코로나 대응책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 또 내년까지 또 그 이후까지 끊임없이 실효성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면서 조금 더 감염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국가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희 분야에서 또 문화연구에서 또 이런 비판적인 관점에서 해봐야 할 거는 포스트 코로나를 상상할 때 한국형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존재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새로운 존재 양식이 만들어지게 된 조건은 무엇이고 어떤 의의를 갖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탐구를 해보는 것도 그 정책 자체에, 그리고 코로나를 얼마나 막았는가에 대한 어떤 의학적인 탐구만큼이나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 발표에서는 인간과 매체의 구분이 불가능해진 인간 매체를 저희가 새롭게 어떻게 여기서는 주체화라고까지는 말하지는 않았지만 인간 매체라는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계속해서 연결되고 기록하면서 이동하는 주체의 하나의 양식으로 소개를 하면서 그런 인간 매체라는 새로운 존재 양식이 나타나게 된, 그리고 조금 더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는 매체적인 조건을 탐구해 보는 것으로 약간의 탐색적인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등 정부에서 배포한 지침을 바탕으로 조금 조사를 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매체가 발명 혹은 보편화되는 정치, 사회적, 문화, 역학 속에서 매체와 기술, 주체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미디어 고고학을 방법론으로 사용했지만 고고학을 했다기보다는 고고학적 탐색을 하는 정도로 이 발표문은 조금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어져 발표할 부분은 어떤 기술문화적 조건이 새로운 존재 양식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매체사의 일환으로, 또 미디어 고고학적 탐구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실천, 기구, 제도적 과정의 맥락을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봤던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전략은 거의 디지털 전환이었다고 해도 무리가 없었죠. 물론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디지털 전환이 조금 빠르게 혹은 더 많이 이루어져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사실이지만 코로나를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대중적인 공감이나 그런 공감을 마련하는 과정을 굉장히 축약한 상태로 빠른 속도로 사회 전체적으로 좀 확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디지털 전환의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새로운 매체 인간으로 존재 양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데서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세 가지 양식은 연결, 기록, 이동이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코로나19가 끝나면 사라지게 될 존재 양식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갈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보면서 그 매체적 조건을 지금 탐색하는 것에 의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는 제가 사례 위주로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가장 먼저 연결을 보시면 한국 사회 내 연결성은 전 세계에서 이미 상위권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죠. 그래서 휴대전화 보급률도 한 명이 여러 대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100%를 상회하고 있던 수준이었고요. 코로나 이전에 이미. 그리고 높은 휴대전화 보급률, 빠르고 넓은 무선 인터넷 등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게임 사업, 사물 인터넷 등등 IT 산업의 국제적인 개발 협력에도 참여하면서 굉장히 국가적인 지원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이미 코로나 이전에 저희는 무선 인터넷, 스마트폰과 결합을 하면서 인간 매체의 삶을 살고는 있었지만 코로나 시대에 그 이미 형성이 되어 있던 연결을 국가의 감염병 예방 시스템과 또다시 연결을 하게 되면서 인간 매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를 대응하고 인간과 매체 간 끊어질 수 없는 연결을 법률적, 제도적, 윤리적 장치를 통해 마련하고 강화해 나가면서 코로나를 지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오늘도 아마 받으셨을 것 같은데 긴급재난 문자입니다. 숫자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긴급재난 문자를 저희가 매일매일 받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받고 있는데 긴급재난 문자 같은 경우에는 높은 휴대전화 보유 비율을 바탕으로 2005년부터 정부에서 폭염, 태풍, 화재, 지진,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 재난 발생 시 발생 지역 내에 그걸 받을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었던 연결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거를 바탕으로 코로나 때에도 보다 많은 것을 안내하게 됐고, 초기에는 정부에서 중심적으로
전달을 하던 것이 2016년 9월에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로 이동을 하면서 조금 더 지자체에서도 그런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감염병 혹은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수칙으로 발전을 하게 되어 있었던 연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매일매일 긴급재난 문자를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이 또 어떤 어떤 경로의 것들이 왔다. 제가 여기서 긴급재난 문자가 어떻게 변형된 형태로 전달됐는지는 생략을 할 텐데요.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이런 연락을 받는 동안 휴대전화라는 매체와 연결된 인간 매체는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와 연결을 해서 매번 정례 브리핑을 듣지 않아도 지역 확진자 수나 동선을 알 수 있고 정부의 주요 방역 지침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재난문자 발송 건수 내용이 간소화되기는 했지만 이 국가감염병 관리 시스템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이 긴급재난 문자를 수신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고요. 정부가 감염병 관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대상은 직접적인 개인의 신체가 아니라 휴대전화, 기지국, 국가 CBS 송출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인간 매체였습니다. 그래서 매체와의 연결은 확진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휴대전화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다른 매체, 예를 들면 신용카드, 교통카드 또는 또 다른 컴퓨터 접속 기록 같은 다양한 매체와 연결되면서 많은 디지털 데이터를 흡수하고 처리하고 다시 생산하면서 또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와 연결되면서 거대한 데이터 시스템을 만들면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끊임없는 연결을 저희가 반자발적으로 추구하는 동안 이동통신사, 포털사이트, 신용카드 회사 등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가 저희가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찰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고 코로나19는 이런 거대한 연결 시스템의 원리 혹은 그 규모를 좀 가시적으로 드러냈던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결의 범위는 코로나와 함께 무한대로 확장을 하면서 인간과 매체 간의 연결성을 확보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와 같은 인간 매체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한 곳으로 연결하는 시스템도 활발히 연구 및 개발이 되어 왔는데요. 이번 코로나19 때 정부가 사용했던 것은 코로나 이전에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개발 연구 중이었던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말 그대로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연결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축되었던 인프라였는데요. 그것을 수정하고 그거를 질병관리본부로 넘기면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으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런 상세한 동선이 다른 나라에서는 약간 깜짝 놀랄 것 같은 이 정도의 상세한 동선이 나올 수 있는지를 지금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질병관리본부 지자체 역학조사관이 이제 시스템에 권한을 부여하고 접속을 하면 특정 확진자에 대한 휴대전화 위치 정보, 카드 결제 정보를 이동통신사나 신용카드 회사에 요청을 하고 그러면 이동통신사나 신용카드 회사에서 해당 정보를 경찰청과 여신협회의 승인을 거쳐서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확진자의 동선을 1차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 확진자와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하는 2차적인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자세한 동선을 발표를 하고 그때를 방역을 하고 폐쇄를 하고 통제를 하는 과정으로 작년 이맘때 통제가 이루어졌었고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고 또 이렇게 되면서 너무 이렇게 상세한 이 발표문에는 담지 않았지만 이런 상세한 동선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체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게 되면서 조금은 수정이 된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수정이 되기는 했지만 공개되는 정보의 양과는 무관하게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이 휴대전화, 신용카드, CCTV와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매체와 연결된 인간 매체가 남기는 흔적을 분류하고 그 과정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감염병 관리 시스템 안에 속해서 바이러스 감염에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감염을 최소화해서 다른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 매체가 돼서 끊임없이 데이터로 분절되고 확진자 동선이라는 의미로 재결합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면서 1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식이 기록이었는데요. 기록은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확진자를 중심으로 우선은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서는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자가격리자로 배정이 되게 되면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여기 오른쪽에 그림이 있는데요.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본인의 체온,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특이사항들을 보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 배정된 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그 건강 상태를 앱을 통해서 끊임없이 체크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록만 그냥 손으로 쓰는 기록만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위치 추적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 지정된 장소 안에 머무르면서 스스로 이동을 제한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추가되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매체에 자가격리자가 기록을 하거나 매체가 위치를 끊임없이 기록을 해서 공무원에게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감염병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안심밴드도 적용이 됐었죠. 여기에서는 제가 사진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 원고에는 있을 거지만 안심밴드를 착용을 하면서 블루투스를 통해서 추적 기능을 보완을 해가지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 강제로 훼손한 경우에도 추적을 할 수 있었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체와 연결된 매체의 기록을 분류하고 분석하면서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있는 인간 매체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넘어가면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이 두 가지 기록이 자가격리자 혹은 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었다면 작년 2020년 5월 정도였죠. 5월 이후에서는 저희가 1차 신천지 사태가 조금 사그라든 후에 이동이 조금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이동을 많아진 이동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매체가 또다시 저희와 인간과 결합을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QR코드, 오늘도 들어오시면서 찍으셨을 것 같은데 QR코드였는데요. 이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꼭 자가격리자 혹은 감염자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잠재적으로 감염을 할 수 있는 이동하는 사람 모두에게 이 QR코드와의 결합, 이런 매체와의 결합, 그 연결 그리고 또 기록을 계속해서 강요를 하면서 국가적인 감염병 관리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이 확진자 동선 파악 체계, 긴급재난 문자, 자가격리자 관리 앱 이런 게 인간 신체와 매체 간의 접속을 전제로 해서 설계된 대응책이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시민들이 시설 이용을 위해서 정부와 협의된 QR코드를 발급하고 계속해서 찍은 다음에 그런 경우에 시설 관리자는 시설 관리자용 앱을 설치하고 앱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스캔해서 방문 기록에 대한 전자 기록부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기본으로 한 전자출입 명부의 작성은 자유로운 이동과 최소한의 사회 활동을 보장하는 대신에 필연적으로 휴대전화와 접속을 해야 되고 또 이 QR코드에 넘어간 내 개인정보를 이 모든 공간에 내가 이동하는 모든 공간에 남기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해서 저희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동과 최소한의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휴대전화와 연결되어 기록하는 인간 매체가 되어야만 이동할 수 있었고 또 이전에 일상생활에서 접속해온 QR코드 발급 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저희가 특별히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이런 동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죠. 하지만 발급 회사와 국가 간의 연결을 통해서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자연스럽게 국가의 감염병 관리 시스템 안으로 저희 정보가 포함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과 기록을 했을 때 이 연결과 기록이 전제를 했던 것은 결국 이동이었는데요. 연결된 주체 그리고 기록하고 기록되는 주체들이 결국은 이동하는 주체와 연결이 되면서 저희는 연결되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었던 한국형 코로나19 시대를 살아왔었습니다.
매체 및 장치를 통한 연결과 기록을 약속했기 때문에 개인은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고, 연결과 기록을 전제로 한 모든 이동은 새로운 공간, 매체의 감염병 관리 시스템과 연결을 닿아서 동시에 모든 순간, 모든 이동에 기록을 남기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 감염병 관리 시스템에 속하기 위해서는 매체와 분리된 인간은 존재할 수 없거나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던 1년이었고요. 또 끊임없이 매체와 연결되고 디지털 기록을 남김으로써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의 신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나라에서는 이동을 제한하고 국가 내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는 동안 한국은 이동을 할 수 있는 대신에 신체를 매체와 연결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검사, 치료, 정보 확보뿐만 아니라 확진자 추적, 동선 파악, 격리 과정, 그 거대한 시스템 안에 연결되고 기록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작동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으로부터 신체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국가가 감염병 확산을 통제하는 것에 일조하기 위해서 인간 매체가 전례 없이 높은 비율로 도시의 이곳 저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저희는 여전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간 매체였지만 지금은 거의 전 국민이 인간 매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례 없이 높은 비율로 도시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혹은 이전부터 존재하던 인간 매체가 그 기록과 처리의 시스템이 어느 때보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면서 보다 강화된 연결 시스템 안에서 이동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체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더 넓고 정교한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인간 매체 기억을 계속해서 데이터화하면서 또 다른 유의미한 평가 및 연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또 이렇게 계속해서 길어지는 동안 지난 1년간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매체가 다시 추가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때마다 새로운 형식의 인간 매체라는 존재 양식이 됐었던 것처럼 이 이후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 시점을 기록을 하면서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은 한 가지는 팬데믹에 대응하는 동안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코로나 시대의 일상생활 이동을 하면서 매체와 연결이 되고 기록이 됐는데, 코로나 이전에 매체사를 살펴보면 저장 기록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형성을 하고 그 데이터를 패턴화하고 분류하고 수학적 의미를 부여해서 만들어졌던 게 인공지능이었죠.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인공지능 연구가 이루어지고 인공지능을 탑재한 혹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다른 양식의 매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실제로도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팬데믹에 대응하는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질병의 추세를 진단하고 예측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BM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왓슨으로 많은 양의 코로나19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안면 인식 기능을 사용을 해서 건물 입구에서 쓰는 열화상 카메라, 또 중국 업체 기기에서 보고 있는 열화상 카메라나 안면 인식 기능을 통해서 얼굴 정보를 모으고 있다는 설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로나 시대에 만들어진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패턴화되고 분류하고 수학적 의미를 획득해서 어떤 양식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다른 매체로 만들어질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 코로나 이전의 매체사, 코로나를 겪어가는 매체사의 시점을 지나가면서 저희가 어떻게 매체와 연결이 되고 있고 어떤 식의 존재 양식으로 만들어지면서 무수한 데이터의 조각으로 분절이 되었다가 다시 새로운 의미로 연결이 되어서 어떤 패턴으로 결합하게 될지 비판적으로 탐색을 해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팬데믹이라는 어떤 감염병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서
뭐 물리적이라든지 뭐 이런 그 사회적이라든지 이런 그 어떤 이동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억제하는데 굉장히 기술이 개입하고, 또한 이렇게 억제된 상태에서 우리가 기술에 어떤 매개된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 의존적인 삶이 어떤 때보다도 맨 처음엔 낯설게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아, 우리가 그것이 정상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아마 이정현 선생님께서는 그 안에서 기술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존재 양식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라고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토론은 건국대 박진우 선생님과 성균관대 강혜원 선생님이 하시기로 하셨는데요. 먼저 강혜원 선생님이 10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감염병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를 그것이 갖는 미디어로서 특성을 분석한다는 것이 신선한 작업이기도 하고 흥미로운 작업이기도 하고 엄청 도전적인 작업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중간에 언급도 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팬데믹 상황에서 서구와 동아시아, 뭐 한국이나 홍콩 정부의 그 대응이 완전히 달랐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단순히 뭐 한국이 뭐 전체주의적인 경향이 더하고 이러한 그 설명들이 미흡하다고 느껴졌던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어떤 이런 기술적 조건을 탐색하는 논의들이 좀 공백을 메꿔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발표 들으면서 아마 진행 중인 연구이기 때문에 어떤 계속해서 그 의미를 더 정리하고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좀 더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냥 제가 들었던 질문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간이 인간 매체화 되었다는 그 주장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소개하신 사례들을 들어보면서 그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 매체화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인간이 매체와 연결된다, 뭐 접속된다 이럴 때 이 매체라는 자체가 어떤 거는 뭐 디바이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 자체가 뭔가 주체화된 어떤 개인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데이터로 취급을 되는 경향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말하는 매체라는 것이 그것이 어떤 기기인지 뭐 망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가 된 다음에 이게 접속을 하는 건지, 혹은 이제 생체 데이터 같은 게 디지털화되는 것 자체도 어떤 과거에보다 뭐 체온이나 신체적 증상이 디지털화됐던 그런 상황 자체도 과거에는 없었던 거니까,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매체화 된다는 거에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것이 갖는 효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인간이 데이터처럼 취급된다는 게 뭐 꼭 긍정적이거나 100% 부정적이진 않는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어떤 과거에 우리가 뭐 전제 정권 같은 데서 한 명 한 명을 감시하고 동원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데이터나 인구로 관리를 하면서 익명성이 또 보장되는 면들도 있고, 뭔가 이것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죠. 그런 뭔가 꼭 주체성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 경향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굉장히 흥미롭게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이 고고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국면들에서 이제 두드러지는 요인들을 연결이랑 기록이랑 이동으로 이제 차원화를 해서 어떤 이것들이 이제 인간 매체 탄생을 가져오는 상황적 조건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씩 궁금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결에 있어서는 이제 그 연결이 갖고 있는 특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문자를 발송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 저희가 뭐 집단 연결 행동이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개인들이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의지를 갖고 연결이 되는 얘기들을 강조를 했었었는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개개인들한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송이 돼서 이게 우리가 다 접속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흔히 최근에 얘기했던 연결이랑은 또 결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이, 그러니까 그 또 어떻게 보면 연결 행동에서는 인간끼리가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는 뭐 비인간 매체들 정말 송신탑 이런,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것들이나 뭐 네트워크나 정부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그 연결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전에 논의랑 좀 사별화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연결에 속하게 되는 행위자들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뭐 기록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이 의식을 갖고 주체적으로 뭔가 일기를 쓰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해석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연구자께서 이제 어떤 인공지능이 해석을 하거나 그것을 어떤 시스템 자체가 저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걸 우리가 그 정말 그 저장되는 메모리라고 하고, 그게 인간의 기억도 똑같이 기억이라고 하지만 그 판단의 주체가 달라졌을 때 어떻게 그게 의미가 될까라는 궁금증도 생겼고요. 그리고 그 이동할 때도 이제 자유로운 이동이라고 설명을 하신 부분도 되게 아이러니한 그 현상을 드러내고 있는 걸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내가 이동성을 확보받기 위해서는 내 데이터가 이제 어떤 망에 트레이스 되는 거를 허용을 할 때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이 인간 매체가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점들의 논의를 하고 싶으신 건데, 그것들이 이제 어떤 새로운 방법론을 쓰시면서 기존과는 다른 조금 더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연구의 틀을 짜신 것 같아서 좋은 연구를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들, 인간 매체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그 매체성의 그런 어떤 개념이라든지 양가적 효과라든지, 아니면 여기 연결, 기록, 이런 이동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복합적인 개념인데, 이걸 어떻게 정세화된 방식으로 접근하고 정리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우리 연구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예, 바로 박진우 교수님께서 네, 일단 예. 네, 저희 건국대학교 박진우입니다. 저 재밌는 발표 잘 들었고요. 그 발표자 오랜만에 뵈서 좋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강혜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별다른 이견은 없고요. 이제 평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여 가지고요. 그 내용은 말씀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렸으면 해요. 그러니까 우선 발표자께서 이 연구를 뭔가 저희는 잘 짐작은 어렴풋하게만 짐작이 되지만 좀 큰 연구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틀들을 잡아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염두에 두고 계셨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바들이 좀 있긴 한데, 이제 지금 현재 이 발표문으로 나타난 것만 놓고 이제 저희가 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 매체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 이제 좀 범주를 이제 좀 이제 결합시키고 확장시키는 작업들을 하셨어요. 매체라는 말이 인간과 결합되는 양상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강효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안에는 아마 약간 층위를 달리하는 이제 개념들이 포함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제 디바이스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른 어떤 그냥 우리가 미디어라고 통칭하는 그냥 보통 전통적인 범주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저 차츰차츰 기록된 데이터와 메모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면 이게 이제 우리가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겪고 있는, 우리 보통 이제 이동선님께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환경이라고 어떤 표현하는 요소들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발표하시는 내용을 보노라면 발표가 차츰차츰 뒤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동과 기록과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면 갈수록 발표자께서 혹시 이거를 하나의 어떤 디바이스로 줄이고 계신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범주를 탄력적으로 잡고 계신 한데, 현재까지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디바이스에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 논의하신 내용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휴대전화라고 하는, 휴대전화가 여타의 모든 미디어, 우리 일상을 구성하는 여타의 미디어 영역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말기로 작동하기 시작했던 어떤 순간, 이게 이제 코로나 방역과 관련돼 가지고 생겨났던 모든 변화들에서 궁극적으로 모바일 기기를 갖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도래한 것, 이런 이제 약간의 이제 탄력성에 있어서 이제 탄력성에 있어서 약간 이제 좀 이제 그런 모양이 보이는 것 같다라는 건데, 혹시 이게 아마 이걸 다르게 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맞게 본 건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미디어 고고학적 관점이라고 했을 때 제가 사실 미디어 고고학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그 만약에 미디어 고고학의 관점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무언가 코로나라고 하는 전국에서 매체 환경이 변화하고 매체가 인간과 결합되는 양상이 바뀌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한다면은 무언가 새로운 매체가 등장을 하거나 진화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매체가 우리가 알지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해 나가고 흔히 말하는 이제 기능이 재구조화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러한 관점에서 미디어 고고학적 관점에서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상당 부분 또 휴대전화와 관련된 논의로 아직은 집중시켜 놓으셨습니다. 이게 집중시켜 놓으신 건지 이게 여기까지는 이제 논의가 이제 그렇게 간 건지 이제 그런 문제들. 그리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요, 매체 그 인간 매체라고 하는 것에 그 매체의 핵심인 이 모바일 기기가 어떤 형태로 예를 들면 기능이 재구조화된다. 우리 보통 이제 기능적으로 그 기능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보통 이제 미디어 고고학에서 쓰는 이제 기능의 재구조화라는 방식으로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뭔가가 있나? 그럼 눈에 띄는 뭔가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 가지고 매체 환경과 관련된 변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안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범주의 전환이 우리 안에는 지금 내재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중국 이 사례가 아마 그럴 테지만 그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디지털 미디어를 생각하고 사회적 변화와 소셜 인게이지먼트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될 때 이 예를 들면 SNS를 통해서 어떻게 사회 운동을 촉진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촛불 집회에 참가의 동력이 되고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이걸 생각해 왔었는데 어느 순간 바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홍콩 시위가 대표적일 텐데 예를 들자면 공안으로부터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디지털 영역에서 모든 나의 흔적을 없앨 것인가, 어떻게 하면 CCTV를 피해서 우산을 들고 나가서 시위를 할 것인가 등등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뭔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형태로 사회 운동과 SNS 소셜 미디어라는 관계가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 광경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소셜 미디어나 디지털과 관련된 영역에서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떤 이슈들, 예를 들면 감시라든지 지배라든지 관리, 통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가 직결되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와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전면적으로 지금 부상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아직은 이제 이게 뚜렷하게 감시, 지배, 관리, 통치 뭐 이런 관련된 어떤 개념적인 어떤 논의들까지 연결시켜 놓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 어디로 갈지는 이제 발표자 선생님 마음이지만 대략 구상이 어떠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 감시와 지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예를 들어서 아까 법적이고 윤리적이고 제도적인 동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사회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앞부분의 발제에서는 이 법적이고 제도적이고 윤리적인 동의 절차가 없다면은 인간과 매체가 결합하는 양상이 불가능하다라고 발표자께서 주장하셨고요. 뒤로 가면은 QR 코드 가면 이거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의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서로 다른 아마 진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QR 코드가 우리 동의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처음 QR 코드를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서 받을 때 아마 동의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발표자께서 처음 주장하셨던 이거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법률적 동의를 받고 지나간다가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가지는 의미는 그렇다면 이거를 법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 인간 매체의 결합의 관계가 구조화되고 제도화되기는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관리, 지배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결돼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까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큰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아마 많은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고민의 일단이라도 저희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형태로 질문으로 이렇게 그냥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유원 선생님 토론에 이어서 정말 이 연구의 어떤 근본
뭔가 큰 연구의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매체와 관련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층위 같은 것들, 특히 미디어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변화를 염두에 두고 하셨는지, 사실 저도 좀 그 부분이 굉장히 같은 매체를 쓰더라도 이 밀도와 정도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변화한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아까 그 양가적인 측면, 그러니까 뭐를 하게 이동도 하게 하지만 감시라든지 뭐 관리라든지 통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아까 말씀하셨던 법적 제도적 어떤 윤리적인 어떤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어떤 조건들과 연관해서 이런 연구를 진행하실 뭐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뭐 이런 큰 연구의 틀을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의 질문까지 포함시켜서 예, 먼저 답변을 듣고 혹시 또 시간이 남으면 한번 플로우에 혹시 플로우에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그럼 바로 죄송합니다 지금 네, 바로 이정현 선생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요. 비슷한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누지 않고 좀 통합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두 분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게 매체의 개념, 매체성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항상 고민이 많아요. 제가 미디어 고고학 혹은 매체 자체를 보는 연구를 좀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매체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하나 혹은 각각의 연구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면서 출발을 해야 되나라는 개념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처음 이 연구를 하면서 인간 매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고자 했을 때는 두 토론자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디어, 기기, 환경 이렇게 넓은 환경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내 사례를 쓰고 설명을 하고 또 이게 발표 가능한 범위로 축약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기기로 많이 줄여졌고 인간과 실제적으로 그렇게 토론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매체 환경, 기기 여러 가지 층위들이 있지만 제가 쓴 이 발표문 안에서 인간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사례로 다루어졌던 거는 모바일 기기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미디어 고고학적 탐색이라고 썼던 게 미디어 고고학이 워낙 방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거라 다 쓸 수는 없었고 탐색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크게 하고 싶었던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매체의 진화 혹은 사용하던 매체의 기능이 재구조화되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단순히 매체가 어떤 식으로 기능이 바뀌고 어떤 식으로 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바뀌고도 있지만 그 안에서 법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 그리고 또 사회 구성원들이 그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그 이동성 선생님 잘 아시는 그런 환경의 조건 속에서도 새로운 매체사 혹은 새로운 미디어 고고학적인 탐구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층위를 다루는 게 가장 큰 목표 여기는 미약 하나 큰 목표 끝에 하고 싶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토론을 들으면서 조금 다음에 진행돼야 될 부분들이 생각이 약간 정리가 됐었는데요. 한 부분은 매체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모바일 기기도 있겠지만 여기서 조금 더 제가 군데군데 깊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다루었었던 사례들을 조금 확장을 하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송신탑 혹은 데이터 시스템 혹은 정부의 어떤 데이터 관리 시스템 등과의 접속되는 과정에 대한 층위도 설명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이후에 제가 가장 많이 여기서는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로 지나갔지만 여기에서 이 양가적인 측면 양가적인 존재 양식을 만들어내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방안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 절차도 있을 수 있겠죠. 저희가 알게 모르게 동의를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매체와는 동의를 하는 동안 정부가 니네가 동의한 이 정보를 이 감염병 확산 예방에 쓰겠다는데 저희가 막 대국민 서명을 한 적은 또 없는데 그 전에 이루어졌던 동의 절차가 그 안에 포함된 대로 넘어가는 그런 안에서의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과정 그 안이 이미 메리스 이후에 그게 다 이미 이루어져 있었던 법적 제도적인 구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의 층위들로 어떻게 저희가 늘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 그리고 저희가 늘 하는 어떤 이동성이라는 것이 새롭게 재구조화가 되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는 것이 그것을 조금 더 매체사적으로 깊게 살펴보는 것이 깊은 큰
그림이라고 우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항상 가지고 있는 숙제가 저희가 늘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던 개념들 있잖아요. 기록, 뭐 연결, 이동 이런 것들을 매체를 중심으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개념화를 해야 하거나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가 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제가 선택하는 게 미디어 고고학적 방법이면서도 그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있고,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고 싶은 것은 말씀하셨던 감시 관리 통제의 부분. 코로나 이런 매체 얘기를 하면서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 사례를 다룰 때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이런 새로운 감시의 형태. 다시 뭐 나타난 뭐 파놉티콘 뭐 이런 이야기 엄청 많이, 뭐 바이오폴리틱 이런 얘기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제가 처음에 이거를 작성을 할 때는 염두에 그 연구의 일환으로 일부러 염두에 두지는 않았었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제가 아는 그 매체나 법적 제도적인 구성의 과정들이 그런 감시 지배가 이루어지는 어떤 역사적인 과정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여지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 학계에서 네. 한국 사회에 감시 관련된 수도 이제 일을 하고 해가지고 나는 이걸 이론적으로 접하겠다. 근데 그걸 목적으로 하시는 그런 측근이라고. 처음에 네. 보시고, 네네네. 그럼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예, 그 발제는 일단 발제자 선생님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토론할 때 토론자 선생님 자리에 앉으시면은 토론자 선생님을 소개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팬데믹과 사회적 가치라는 주제에 하나는 좀 더 미디어 고고학적인 탐색을 했다면은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숨쉬기와 그것에 교체되는, 우리 숨 안 쉬는 사람 없지만 사실 숨쉬기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층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층위에 교차되어지는 당연 정치, 경제, 문화, 기술적인 어떤 그런 교차의 지점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탐구하신 최석진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준비하는 관계로 토론자 선생님들은 자리에 좀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바로 20분 정도 발표를 맞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최석진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은 저희 작년부터 언론정보학회에서 계속 팬데믹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해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했던 작업들의 연장선상에서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 팬데믹 상황을 숨쉬기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논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지금 현재로는 그 숨쉬기하고 관련된 이론적인 고찰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느끼시겠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가 공기 속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숨 쉬는 행위를 통해서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정말 선명하게 깨닫게 됐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팬데믹 상황 한편에서는 끔찍한 재앙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서는 어떻게 우리가 같이 공존할 수 있을지를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 자체도 어떻게 이것을 재앙으로 끝내지 않고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지난 수년 동안 유럽에서 진행되었던 공기와 숨쉬기를 둘러싼 논의를 살펴봄으로 해서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한 이론적인 자원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공기, 숨쉬기, 숨쉬는 몸, 숨쉴 만한 삶, 이런 여러 가지 연결된 주제를 중심으로 작성을 하였고요.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거에 있지 않고,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데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의 연결성, 취약성을 인정하고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상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간 유럽의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공기와 숨쉬기가 굉장히 주요한 학문 용어로 자리를 잡았어요. 이런 논의들은 인류세, 포스트 휴먼, 환경적 정의, 도시공간 구성, 이렇게 굉장히 방대하게 인류학, 철학, 경제학, 여성학, 환경학, 지리학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계속 논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중에 3명의 학자들의 작업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장은 그 인류학자, 영국 인류학자 팀 인골드의 공기에 대한, 공기를 미디움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고요. 이거는 저희가 팬데믹 포럼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인간 중심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 속에 존재하는 이것들을 어떻게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골드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외부 요소가 아니라 내부 요소로 볼 것을 강조하고, 우리가 공기가 움직이는 환경, 그러니까 즉 날씨 속에 살고 있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독일로 넘어가서 독일 페미니스트 학자 고르스카가 숨쉬기에 대한 논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숨쉬기에 대한 논의가 현대 페미니즘 영역에서 어떻게 교차성, 취약성, 물질성의 논의하고 연결되어서 얘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정리를 하였고요. 나머지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이탈리아 바르카가 노동자 계급 환경주의라는 논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유주의 막시즘의 전통이 강한 곳이니까 이 역사 속에서, 환경운동의 역사 속에서 서벌턴트의 역할들을 쭉 경제학자로서 이렇게 찾아내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한 이 산업과 노동과 환경이 대립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들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걸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간단하게 우리가 정말 팬데믹 시대에 숨쉬기를 어떻게 성찰할까에 대한 논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골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문화연구 진영에서 정말 수많은 연구들이 인간의 삶이 진공관 속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기는 이제까지 어떻든 간에 사회, 문화, 기술적 맥락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우 선생님 전공하시는 미디어 생태학 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분명 미디어를 공기에 비유를 하긴 했지만 그 공기는 비유적으로 사용됐지 물리적인 공기에 대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 점에서 이러한 논의들 또한 인간의 삶이 진공관 속에 있지 않다라고 강조하는 기존의 논의들 또한 실질적으로 정말 진공관 속에 있는 삶에 대한 연구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팬데믹 상황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물리적인, 이 물질적인 공기 속에 있는지,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구성되는 날씨, 그리고 이거의 공기의 이동에 따라서 이동하는 미세 입자들,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그 삶의 질을 어떻게 좌우하는 강력한 핵심적인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점을 포착을 해서 인골드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미디엄으로 재정의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날씨가 작동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속에 사는 우리가 거주민으로서의 삶을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인골드가 했던 것은 기존의 두 가지의 지식 체계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식 체화에 대한 이론화 방식이 몸으로 체화하는 지식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진공관 속에서 봤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페미니스트 논의를 할 때 좀 반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뇌과학 중심의 심리학적인 접근 방법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뇌과학이 하면서 복잡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은데, 결과 놓고 보면은 이게 오히려 개개인의 삶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환경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수많은 데이터와 이러한 뇌과학적인 것만 뇌 안에서만 근거를 찾으려 함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갖고 있는 이 풍부한 복잡성을 더 못 보게 만들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인골드가 시작한 게 아주 굉장히 단순한 걸로 시작해요. 우리가 땅을 딛고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공기 속에 존재한다라는. 그래서 이게 인골드는 옛날 작업들을 보면은 채집 사회까지도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꼭 숨을 쉬어야지 살 수 있는, 죽는 게 아니라 살명체로서 살 수 있고, 이 증발하는 공기가 순환하면서 움직이는 날씨 속에서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집 사회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은 지구에 사는 육상 동물들에게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삶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야 되고 동시에 숨도 쉬어야 되고, 근데 이전까지의 논의에서는 몸이 경험하는 공기 차원은 거의 얘기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관에 대한 변화는 굉장히 많이 연구가 많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도
공기에 대한 것은 계속 이렇게 차단이 되어 왔고 그 초모던한 도시 얘기를 하더라도 아무리 에어 컨디션을 놓고 온도 조절을 하고 인공적인 조명을 하고 유리로 막 다 만들어서 차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라는 게 날씨에서 피해서 살 수 없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기를 미디엄으로 이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걸 통해서 인골드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흔히 얘기하는 인간과 비인간의 결합을 통한 하이브리드 논의에 대해서 여기서 공기하고 인간의 하이브리드라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디엄으로서의 공기라는 것이 아무리 이러한 접합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은 공기라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날리기랑 새의 이동을 얘기를 해요. 연날리하고 새의 이동은 공기의 흐름 속에 있어야지만이 존재하죠. 여기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연을 날리는 사람과 연이 하이브리드일 수는 있지만 공기나 공기의 흐름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면에서 공기는 단순히 어떠한 하이브리드는 어떤 비인간 매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살아있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건으로서의 미디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다른 것이고 이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직접 자기가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존의 철학에서 인지하는 인간에 대한 거예요. 서페이스가 있고 스카이가 있고 거기에서 그냥 인간은 걸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막스나 칸트나 그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이 표면에 대한 논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였다면 인골드가 강조하는 것은 이 어스, 이 그라운드도 표면과 표면화를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끊임없이 심지어 아스팔트를 뚫고 식물이 올라와서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이 밑에 땅이라는 것은 움직이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런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이동을 찾으면서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회화되고 문화화된 몸의 상호작용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호작용이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잘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락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한테 뭔가 삶의 희망을 주는 단락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목적지가 있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원래 삶이라는 것은 도보 여행자하고 같아서 그냥 이동하면서 즉흥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삶이 지속하는 한 언제든지 나아갈 곳이 있고 길을 따라가면 사건도 발생하고 관찰도 만들어지고 삶이 펼쳐진다. 그러니까 취직도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이건 정말 끝난 삶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래 뭔가 이렇게 다 나아가는 거지 이러한 느낌이 들었던 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골드 같은 경우는 결국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철학에 대한 비판이긴 해요. 근데 페미니스트 진영에서는 이 공기에 대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특징이 결국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상호작용적으로 상호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아주 오래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리가이 같은 경우에도 하이데거나 그런 서구 물리학이 단단한 것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비판을 하면서 뭔가 유연하고 증발하는 이 공기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통 속에서 페미니스트 진영에서 이제 2010년대 중반부터 숨쉬기가 정말 핫한 학문 용어로 자리를 잡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성, 교착성, 취약성을 둘러싼 논의에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페미니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은 고르스카가 정의하는 것처럼 교차적인 사회정의, 그러니까 인종적, 성적, 계급적, 나이에 따른 이런 굉장히 다양한 교차적인 사회정의를 위해서 철학, 운동, 정치적, 윤리적 실천을 하고 여기 이런 교차적인 사회 권력관계에 질문하고 도전하고 분석하고 더 나아가서 이거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정동적, 물질적 실천들을 만들고 가망성을 상상하고 이를 위한 분노, 희망, 울음, 갈망을 생성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페미니즘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숨쉬는 몸, 그러니까 에어, 브리딩 바디에 대한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차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 삶은 숨쉴만 하지만 다른 이에게는 정말 질식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러니까 킵 브리딩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일상의 투쟁과 고난 속에 있다라는 거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프로젝트가 고르카가 했던 프로젝트가 뭐냐면 브리딩 매터스라는 그 인터섹셔널 페미니스트 폴리틱스라는 그 프로젝트를 했어요. 실제 인터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광부, 그러니까 체코에 사는 광부를 인터뷰를 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것에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체코에서 그 광부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시절에 아주 근면성실한 아주 그 전형적으로 이상적인 노동자로 재현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거슬리고 아주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그 리프레젠테이션에서는 됐었는데 이 광부가 얘기했던 삶은 굉장히 다른 결을 보여주죠. 어떤 면에서는 이 광부의 삶이 앞에서 말씀드린 잉골드가 얘기했던 표면에 대한 논의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 위에 대한 논의를 하지만 이 표면 아래에서 뚫고 들어가서 이 표면 아래에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조건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 6시간씩 암흑에서 뜨겁고 먼지 많고 소음 가득한 환경에서 끼거나 눕거나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바위를 깨내는데 이 지하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뜨거워진대요. 마그마에 가까워져서 그런가요? 그래서 먼지하고 수분도 굉장히 많은데 35도까지 온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장비도 이제 다 해야 돼요. 깜깜하니까 이 라이트도 해야 되고 뭐 산소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큰 기계가 있죠. 이 바위를 이렇게 뚫는. 근데 이런 그 수확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할 때 먼지가 안 나게 하려고 막 스프레이를 막 뿌린대요. 그런데도 굉장히 먼지가 많을 수밖에 없고 굉장히 이렇게 좁은 터널이니까. 그래서 이제 호흡기를 하고 있지만 이 필터로 뭔가 제거가 될 수 있는 양의 먼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뭐 한국에서도 진폐증 논의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광부의 삶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 죽고 나서 폐를 떼어내면 육안으로 검은 게 보일 만큼 이렇게 남는데요. 그래서 검은 폐라는 얘기를 합니다. 좀 더 빨리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페미니스트 논의는 또 한편으로는 당시 2010년 중반에 이렇게 붐이 됐던 이유는 난민 문제가 굉장히 불거졌었고, 그러니까 그 난민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아이가 엄마랑 그 형제들하고 죽었어요. 이렇게 죽어가지고 이제 시체가 떠는데 이제 그게 사진이 그 유럽 사회에서 이제 굉장히 미디어에서 굉장히 이렇게 그 스팟라이트를 하면서 막 서큘레이션이 되면서 이 질식과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됐었죠. 근데 이게 금방 또 그냥 빠른 서큘레이션에서 사라져 버리고 이러한 상황과 또 한편에서는 이 지금은 2020년대 조지 플로이드 죽음으로 유명해졌지만 한국에서는 2014년에 이미 에릭 가너의 죽음, I Can Breathe라는 그걸 통해서 이러한 그 사회적인 의식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해서 페미니스트 브리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학문적인 것을 쫙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차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에선 발표는 넘어가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지 플로이드 죽음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이게 물리적인 죽음, 사회적인 죽음, 뭐 그러니까 환경적인 공기, 생물학적 공기, 사회적 공기가 어떻게 서큘레이션 하면서 실제 사회적인 죽음이 물리적인 죽음을 이끄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너무 어려운 고민인데요. 그래서 제가 봤던 것은 바르카가 노동자 계급의 환경주의라는 걸로 오랫동안 이렇게 개념화하려고 노력했던 게 있어요. 이렇게 97년에 경제학사, 그러니까 경제학 역사로 이탈리아에서 그 박사학위를 받고 쭉 페미니스트이자 노동운동자이자 환경운동자이자라는 그런 연구를 해오시는데 이분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까지 환경운동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 그리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얘기가 되었지 노동자들은 오히려 환경을 대립하는 대로 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굉장히 계급 바이어스 되어 있는 환경운동을 넘어서고자 했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조합 중심의 노동운동 같은 경우에도 뭐 백혈병, 삼성 그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항상 건강 문제를 얘기는 했지만 이게 결국 환경까지 같이 환경 문제로까지 이어질까지 확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한계를 얘기를 하면서 이거 두 개를 넘어설 수 있는 걸로 노동자 계급의 환경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례를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멕시코에 큰 공장을 해서 뭐 멕시코가 정말 경제 그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데 일조를 하였지만 그 당시에 물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거기 지역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뭐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고 이 수도관이랑이 잘 되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먹는 물이랑 빨래할 물을 쓸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대한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보카도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슈퍼푸드라고 해가지고 이걸 보면서 아보카도를 그만 먹어야 되나 봐. 내가 싸게 한국에서 먹게 되는 게 그 얘기를 했는데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 90년대에 슈퍼푸드로가 되는데 이전에는 이 지역에서 뭐 지역에서 이제 약간 채집사회처럼 이렇게 지역에서 간헐적인 농장을 통해서 구성이 되다가 이제 공장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역을 완전히 환경을 완전 다 훼손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도 다 쓰고 여기로 다 몰려드니까. 그래서 그린 골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노동자 계급의 환경주의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동자 계급에 대한 정의를 바르카는 어떻게 하냐면 농업, 산업, 서비스. 그러니까 이전에 계급을 그러니까 그 계층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노동자들을 이렇게 산업 중심으로 했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노동 위계 질서에 따라서 밑바닥.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임금에 가장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들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노동을 해야 하고 근데 문제는 자기가 노동하는 공간에 대한 통제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 자신의 안녕과 더불어 자기가 사는 공동체에게도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게 배달앱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배달앱 노동자는 날씨 끊임없이 나와요. 필드 노트를 보면 이 날씨를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실제 이 사람 배달앱 노동자들을 보면은 자기의 안녕과 더불어 공동체 안녕에 대한 엄청난 위협이 되는 조건에 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말 오래된 고전, 그러니까 환경경제학의 기초가 됐던 1950년대 초벌이 나왔던 카프의 사회적 비용으로 해가지고 이 노동 어떻게 이렇게 사회적인 비용을 전가시키면서 이러한 자본주의가 굴러가는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핵심은 가장 오랜 기간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온 노동자. 그러니까 앞에서 고르스카가 보여줬던 광부의 폐에 해당할 수 있겠죠. 이건 굉장히 환경에 민감한 몸이 되거든요. 그 폐가 굉장히 민감한 몸이 되듯이.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바르카는 이거 자체가 이 속에서 어떠한 노동자 의식, 환경 의식이 태어나고 이 사람들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팬데믹 시대 것을 얘기 잠깐만 하고 끝날게요. 팬데믹 시대는 아까 첫 번째 발표 선생님께서 잘 보여주듯이 정말 지구적인 이동, 인간의 몸, 숨쉬기에 대한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 정말 숨쉬기가 너무너무 관련된 게 많이 나오죠. 인도 같은 경우 최근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정말 보기가 너무 이렇게 참혹해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만큼의 이 공기를 둘러싼 불평등, 이 공기를 얻기 위한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 세 명의 논의가 어떠한 일종의 대안적인 지식 생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도보여행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지식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마이 옥토퍼스 티처에서 그 옥토퍼스가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생명체로 얘기되어지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서벌턴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고 결국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팬데믹에서 같이 숨질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지식 생산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가 굉장히 날씨보다도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런 것이 몇 년 전서부터 신경 쓰더니 이제는 이제 어떤 공간에 갔을 때 그 공간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혹시 바이러스가 뭐 있지 않을까, 이 공간이 갑자기 이렇게 낯설게 보이기, 공기가
낯설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의 조건이고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구나. 그런데 최석진 선생님 발표를 보면 그런 것들이 단순한 환경적인 공기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공기, 사회적 공기이고 그리고 그거를 교차해서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해왔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두 분 토론자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토론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토론자는 한국외대 오현주 선생님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예, 토론해 주시겠고 두 번째는 홍남희 서울시립대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현주 선생님서부터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문 굉장히 제목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사실 겁을 먹고 시작했는데 너무 잘 설명해 주시고 잘 정리된 내용이어서 정말 재밌게 잘 감사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우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갑자기 너무 변화를 우리가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 닥쳐서 진짜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개념들 뭐 사회적 공기라던가 뭐 노동자 계급을 좀 더 새롭게 좀 재정의한 부분에서 한 템포 좀 쉬어서 우리 지금 사회를 둘러싼 조건에서 좀 생각해보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연결성이나 취약성 그리고 불평등성이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최근에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뉴스에서 나왔던 사건까지도 좀 연관시켜서 좀 저는 생각해보고 싶기도 했었는데 여기 그 발표문에도 있었지만 사실 이런 공기가 오염되고 바이러스가 떠다님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 괴로움을 느끼고 있고 늘 뭔가를 좀 대응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도 또 다른 주체한테 우리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그 괴로움을 좀 괴롭히고 있다라고도 또 혹시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노동자 계급이나 또 다른 다양한 직군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문제 의식을 좀 던져주는 글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래서 저 말미에 이제 좀 여쭤보고 싶지만 그래서 또 연구자 선생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이나 아니면 뭐 사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뭐 연령층이나 뭐 그런 어떤 사례가 있으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실 것인지도 사실 좀 궁금해졌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적 공기를 성찰하는 부분이 제일 좀 기억에 남는 어떤 개념이기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는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발표문에도 있었던 어떤 건설 노동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이런 어떤 좀 안 좋은 공기나 자연환경에 살아가기 위해서 집은 조금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시스템을 뭐 아파트나 아니면 어떤 집에 설치하게 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한 여러 공사 현장에서 그냥 일터라는 이유로 그냥 거기에 처해지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거의 뭐 그 노동 환경이나 그들의 어떤 뭐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사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 또 관련해서 약간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좀 더 취약계층이나 취약한 어떤 직업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요양보호사라던가 아니면 사람을 만나야만 하는 어떤 직업군을 가진 분들한테 그분들한테는 그냥 스스로 이런 어떤 직업을 가졌으니 스스로 그냥 대비를 하고 뭐 어떤 방어를 하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갖춰져 있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해봤는지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좀 비슷하게 좀 확장시켜서 제가 좀 고민해본 부분은 이렇게 숨막히게 하는 것을 어떤 사회적 공기를 그냥 공기뿐만 아니라 사실 사회적 공기라는 건 그렇게 그 사람들을 숨 못 쉬게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공기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정말 숨을 못 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좀 어떤 뭐 잘못된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가짜 뉴스라든지 아니면 한 사람을 어떤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뭐 마냥 사냥하듯이 진짜 숨 못 쉬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사회적 공기들에서는 무엇이 있는지까지 전 약간 생각을 조금 확장해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봐야겠다라는 좀 약간 그 문제도 사실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 이 글을 읽고 저는 이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뭔가 시사점을 얻은 것이 결국에 우리 사회가 뭐 점점 더 뭐 평등을 지향하고 공정성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사실 정말 아주 정교하고 너무나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계급화된 상태에서 그 동일한 계급 집단 안에서만 공정성을 논의하고 평등을 논의하고 뭔가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들에 너무나 사람들이 당연해지고 지금 이 사회의 약간 변화가 더욱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별을 이제 맞선다고 할 때 왜 사람들이 그것을 왜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직이나 권력이 그것 때문에 그 차별을 해소하는 게 기존에 조직이나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길까봐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코 그 원래 조직이 깨지는 것이 아님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정당성이나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작업 없이 계속 그냥 계급화된 상태에서 서로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하고 또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어떻게 보면 숨쉬기 환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도 굉장히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지만 특히 취약계층이라든지 노동자들한테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너무나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 이런 거, 특히 숨막히게 하는 어떤 사회적인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숨쉴 만한 삶을 살게 하는 뭔가 이 나아갈 수 있는 뭔가 방법 같은 것들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홍남희 선생님께서 토론을 주시겠습니다. 네. 네, 최석진 선생님의 숨쉬기에 관하여 글 굉장히 흥미롭게 잘 읽어보았습니다. 저도 제목을 듣고는 조금 어떤 내용일까 좀 궁금하긴 했는데 굉장히 저는 너무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고민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담아주셨고, 또 어떤 이론적인 개입이나 또 미디어 연구자로서 특히 이런 기술 지향 사회에서 우리가 단단한 것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미디어가 정말로 우리 삶을 민주적으로 바꾸어주고 있나? 더 우리 삶을 나아지게 만들어주고 있나? 우리의 참여와 연결이 정말로 그 생태계, 지구 생태계, 그리고 인간의 삶에 정말 그 전체적인 생태계의 측면에서는 좋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아이가 읽은 책이 내 스마트폰이 아프리카에 있대요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서 우리가 쓰는 이렇게 계속해서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오는 새로운 그 스마트폰을 우리가 바꿈으로 인해서 그렇게 폐기된 스마트폰들이 가나 뭐 이런 아프리카 해변가에 굉장히 폐기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고 해요. 뭐 처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동네 아이들은 거기에서 폐기물을 주우면서 굉장히 위험한 그 물질들에 노출이 되어서 일상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기술에 대한 찬사와 예찬을 하는 이러한 연구가 과연 전체적으로 우리 삶에 좋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말 생각해 보게 돼서 굉장히 저는 인상적으로 읽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문명화라고 하는 것, 문명화라는 것이 결국에 자연의 변화를 고정시키고 정태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좀 거스르기 위한 이 밑에 뭔가 있다는 것, 땅이 있고 공기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이렇게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술 예찬에 이렇게 묻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찰력 있고 의미 있는 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또 인간 또한 굉장히 자연적인 존재로서 이 숨쉬기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자연적인 존재로서의 행위가 결국 인간의 삶에서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이런 숨쉴 만한 삶을 사회적으로 숨쉬는 것도 그렇지만 정말로 숨을 쉰다는 것도 굉장히 그게 사회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 불평등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나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까지 같이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생각해보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3가지로 제가 질문거리, 토론거리를 생각해보았는데요. 선생님께서 이제 플랫폼 노동이나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신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노동의 매개가 이런 효율성과 편리함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지금 접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나 뭐 팬데믹 상황에서 숨 쉴 수조차 없는 상황에 처한 많은 노동들이 전면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런 뉴스 더미들 중에 일부로 다른 노동자의 그런 숨을 거둠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브라우징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죽음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잊혀지고 쉽게 잊혀지는 또 상황이 된다고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인의 삶에서 이러한 계속해서 숨을 거둠이 다른 사람의 숨을 거둠이 어떤 성찰이나 반성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그런 미디어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매개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안해요 리키라는 그 영화에서도 굉장히 그 택배 노동자 리키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페트병에다 이제 그런 볼일을 보고 정말로 숨 쉴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실제 이제 수행하신 연구들이나 이번 글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 수 있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또 공교롭게도 그 오기 전에 승리호를 어제 이제 좀 봤는데, 거기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그 지구는 이미 숨 쉴 수 없는 공간이 되어서 다 이렇게 호흡기를 달고 다니게 되고, 숨 쉴 수 없는 지옥이 되면서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지구 밖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영화가 또 생각이 나는데요. 이렇게 사실 이런 그 노동자의 목소리나 실제로 숨 쉴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대변되는 상황이 또 아니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시하신 바르카의 논의,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상의 노동을 하면서도 그런 자신의 숨쉬기의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가능할까?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상황이라면, 지금 숨 쉴 수 없는 상황이고 내가 잠깐이라도 숨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노동에 매몰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이 운동의 당사자가 되고 이 상황을 바꾸는 주체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실제적인 좀 고민은 좀 드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미디어 연구를 이제 어쨌든 하는 큰 틀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숨 돌릴 틈 없이 짧은 시간마저 이제 식민화시키는 도구로서 뉴미디어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 미디어 연구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함께 숨쉴만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접근이나 철학을 가져야 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예, 최대한 빨리 핵심적인 어떤 계급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가, 이게 교차성 논의가 일단은 굉장히 어떤 특정한 집단을 범주화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있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스테레오타입을 강화하고 죽음을 소비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또 이게 마지막에 질문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모두 자기의 삶 속에서 무언가 다른 형태의 것들에 저항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가 더 큰 문제지, 이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의식이 깨어있는 노동자로 만들 것인가, 이거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만약에 논문을 쓴다면 이제 배달앱하고 관련해서 이게 이론적인 논의가 여기에 들어갈 건데, 저 또한 굉장히 개인적인 걸로 이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된 거죠. 왜냐하면 저도 폐질환을 하면서 임신을 했고, 그러니까 제 몸 자체도 임신과 폐질환을 같이 겪으면서 이렇게 살면서 굉장히 폐와 숨쉬기에 민감한 몸이 제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연구하는 또다시 연구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 미세먼지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아주 직접적인 생활이고요. 또 연구하는 그 배달앱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바르카 논의 같은 경우에는 생산주의에 대한 논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주의가 빈곤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다른 대안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배달앱 같은 경우도 이 날씨에 처해 있는 자기들의 몸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속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었고요. 그러면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환경을 전체까지 넘어가는 논의로 확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더 많은 임금을 주라. 이렇게 되면 기업의 논리로 또다시 이렇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찾아내서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들, 발제자 선생님, 최석준 선생님, 또 오현준 선생님, 홍남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 짧은 시간 내에 팬데믹 상황에서 과거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갑자기 닥치면서 이런 것들 사회에서 어떠한 사회적 가치나 어떻게 숨쉴 만한, 아니면은 어떻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어떤 가치라든지 어떤 주체성이라든지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나갈 것인가. 사실은 오늘 발제나 토론이 아마 수많은 그러니까 해답보다는 수많은 질문과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연구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안겨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셨던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플로어에 제가 질문할 시간은 못 드렸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질문 서로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들 해주셨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세션 마치겠습니다. 네.